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월요일 오후 여러분들 나른하시죠? 나른한 여러분의 오후를 깨워드릴 그럴 분은 제가 또 모셔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나른합니다. 시청자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제가 아, 나른해서 좀 어떻게 하면 나른한 좋을지 방송을 좀 해야 모르겠습니다. 되나요? 예, 아니, 예. 최진봉 교수가 나오셔가지고 오후를 좀 깨워주셔야지. 좀 같이 피곤하네. 같이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합니다. 피곤해하지 마시고 예, 좀 기운 좀 내서.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갈 때 홍삼 하나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방송하기 전에 줬어야 되는데. 자, 홍삼 먹을 생각하시면서 자, 힘을 좀 내시고요. 예, 자, 저희 오늘 뭐 방송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 했어요. 피곤해서. 국회에 와서 네. 하늘색 넥타이, 그렇죠? 네,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시정연설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넥타이는 매셨는데 네, 그리고 협치를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당적 협력. 네, 초당적 협력. 네. 취임사 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취임사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협치, 협력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어쨌든 그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국회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야 돼. 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 본인이 필요하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의회 음. 민주주의를 또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행동을 보면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일까?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일까? 야당은 존중하는 모습. 아니 뭐 음.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또 제안도 했다고 그것도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 장소로 오라. 예. 그 협조를 요청하려면 의견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정이 어떤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면 박정호 기자한테 네. 언제 만나자면 내가 날짜를 다 정해.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와. 그럼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나쁘지 안 그렇죠. 나가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아유, 네. 일정이 어떠신지, 뭐 어디서 만나실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고 이제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조율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바쁘다, 다른 일 있다 그랬더니 그냥 무산됐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율을 해서 하다 보면 뭐 좀 늦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김치찌개하고 뭐 돼지갈비인가요? 그거 네. 본인이 정하신 거잖아요. 메뉴도. 소주 그 소주도 자기가 정한 거고.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드시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방적인 어떤 소통의 방식 가지고 야당을 네. 대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행동을 얘기했던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청문회는 끝났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상태에서 임명한 경우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청문 보고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했다고 얼마나 비판했으면 그렇게 비판했었잖아요. 그랬죠. 국민의힘에서. 네. 자기들이 예를 들면 밥 먹고 돌아서서 자기들이 발목 잡기 한 것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협치하자고 얘기하면서 야당의 의견은 존중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제청권을 과연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왜 법조계에서 논란이 있더라고. 이것도 뭐 따져봐야 되겠죠.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밀어붙이시기로 계속 한다. 문제가 있던 사람, 문제가 있다고 청문보고 채택이 안 된 사람들 다 임명하잖아요, 그냥. 한동훈 후보자도 제가 볼 때는 뭐 청문보고 채택 안 돼도 할 것 같아요. 내일 심지어는 정호영 임명하겠죠. 네. 후보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분위기 아. 보면 뭐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왜냐면 재송부 했잖아요. 그래요. 재송부 한다는 말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그렇게 좀 우려하면 네. 사퇴를 시키든 낙마를 시키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총리 인준 안 해주는 분위기로 가니까 뭐 않으려면 하지 마라. 우리는 부총리 체제로 간다. 권한대행으로 간다. 이게 과연 협치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과연.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만 협치를 할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와서 협치해달라고 그 뭐 안 해주면 발목 잡기라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야당 의견도 존중해주고 장관 후보자들 중에 야당이 이건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럼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응답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이렇게 협치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아니면 발목 잡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와. 그래야 협치야.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보자 이런 아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제가 보세요. 예.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는데 거기 가면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일방적으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정말 협상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임명을 하지 말아야지. 임명하지 그리고 말고, 만나자 그래야죠. 그리고 얘기를 해봐야지 거기서. 그러니까 다 결정해놓고 다 해놓고서 나중에 그냥 밥 먹는 자리처럼 네, 돼가 오라는 보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다 모든 걸 해놓고 자 박정우 기자 와서 들러리 서다가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짠하고 합치다, 그게. 그렇지 않아도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 웃음 때문에 얼마나 또 논란이 됐어요. 거기가 사진 찍히고 예를 들면 같이 짠하고 네. 이런 모습 보여주면 협치한다. 그래놓고 딴 얘기하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더니 왜 나와서 딴 얘기해? 이런 이미지가 또 생기지 않겠어요?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겠냐고요, 그거를.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맞지 않다. 그런 당연하죠. 판단을 한 거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은 계속 열려 있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시정연설 그 앞에 사전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좀 빨리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예. 근데 민주당 쪽에서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은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해줘 달라고 그러고 발목 잡기 그만하라고 그러고 대통령도 오늘 협조해 달라고 하고 글쎄요 이제 압박이 좀 세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어떤 결정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이 여론이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야당 네. 여당이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발목 잡기 프레임을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상당히 민주당이 지금 여론이 안 좋잖아요. 특히 성비위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상황에 선거를 치르고 네. 있는데 그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여론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에요. 이 여론을 몰고 가겠다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발목 잡기 프레임까지 거기다 걸려 보세요. 근데 아니 뭐가 대체 발목 잡기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새 정부 들어서 누구를 추천하든 다 임명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발목 잡기 아닌 겁니까? 아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고 도덕성 검증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네. 인정 안 해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무적 판단을 해가지고 여론이 악화될 걸 뭐 우려해서 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그렇게 정책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발목 잡기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럼 한덕수 후보자가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을 봤을 때 그게 과연 총리 후보자로서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으시겠죠. 네. 그러나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80% 90%가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최소한.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가 총리 후보자로서 이분이 도덕적 검증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했던 뭐 예를 들면 정관 예우적 측면, 네. 그다음에 고문료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자기 부인이 남편 찬스를 가졌다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집 그 물려받는 거 장인으로부터 네. 그 과정의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사실은. 너무 옛날 얘기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뭐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 자기 그 외국계 회사들 있잖아요. 네. AT&T하고 그 엑슨모빌인가요? 네. 그 회사에 집 빌려주고 6억 얼마씩 받고 이게 과연 총리 후보자라는 분이 그래도 내각을 가장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렇게 국민적 기준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대우를 받고 정관 예우 받고 그리고 뭐 그 피트니스 이용권 있잖아요. 무역협회장 하던 거 협회장 끝났는데도 계속 갖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네.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면 과연 이분을 그게 발목 잡기냐는 거예요. 자격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그래요.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언론들을 이렇게 보도해주고 이 소위 이제 보수 언론들이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론 네. 악화되지, 성비위까지 터졌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돼가지고 네.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요. 민주당 어떻게 됩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원칙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인준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밀리면요. 그럼 계속 그 발목잡이 프레임이 걸려요. 그럼 이제 한동훈 어떻게 할 거예요? 한동훈 후보자. 아니 총리 인준해줬는데 한동훈 그럼 청문보고 채택 안 해줘 보세요. 또 발목잡기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 밀리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칙적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 리마인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금 얘기했던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의혹들이 네. 다 이제 잊혀져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여야 간에 싸우는구나 이렇게 이미지가 굳혀져 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 의혹들 또 추가적으로 나온 의혹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다. 물론 네. 언론 지형이 분리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인사 문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인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낙마했고 그 이후에 네. 낙마자 안 나오고 있고 특히 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정호영 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뭐 낙마하지 않고 대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직 경과보수 채택 안 된 그런 임명 안 된 사람들 다 합해보면 지금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동훈 그다음에 이 정호영 그다음에 김현숙 네. 새 후보자밖에 한덕수 총리도 있지만은 총리 후보자 있지만은 그런 상황인데 이걸 참 여야의 줄다리기라고 할까요? 한덕수 후보자를 놓고 또 한동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뭐 김현숙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세 사람에 대해 좀 뭔가 좀 밀고 당기기 얽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내일 만약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이 된다면 또 추가 한쪽을 기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더 이상 물러설 게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 그냥 이걸 인준해 준다 총리 네. 후보자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요. 그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청문 보고 채택 안 됐는데도 밀어붙여서 지금 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런 후보자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언론에 부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서 네. 저는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 채택 안 된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계속 입만 열면 30 몇 명 했다. 이거 그냥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랬죠. 민주당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들을 부각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밀어붙여도 아무 얘기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속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무서운 걸 생각 안 한다고 저는 봐요. 그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기 측근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가지고 모두 다 임명을 하고 야당과는 협치도 안 하고 국민 여론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오직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스타일의 대통령이 과연 5년 동안 협치하고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들을 것이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되느냐 마냐 이걸 떠나가지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협상 카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예. 전공법으로 그렇죠. 한덕수 원칙으로 가야 후보자의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문제점들 이걸 계속해서 알리면서 이거는 전공법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그냥 여기서 인준을 해줘 버리면 끌려가요 계속. 이제 두고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한동훈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제가 볼 때 한동훈 후보자는 100% 임명해요. 어떻게 되든 100% 한덕수 얘기하면 후보자가 어떻게 되든 말이든 관계없이 어. 저는 99%라고 얘기할게요. 100%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1%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를 시킨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저는 거의 봅니다. 없다.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보면 네. 자녀 관련된 의혹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스펙 쌓는 거. 그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예요. 그렇죠. 그런 그게 얘기를 과연 국민들이 볼 때 타당한 거냐 하는 문제거든요. 했죠. 그걸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장관 후보자야 대통령이 맘만 먹으면 그냥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 야당이 그런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결국 국무총리 인준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 버리면 그럼 대체 뭘로 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170 몇 석이나 갖고 있는 지금 167석 네, 됐습니다. 167석이나 되는 네. 거대 야당이 정말 이렇게 대통령한테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견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뭐 하는 대로 다 시키는 대로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참 한덕수 또 한동훈 정호영 특히 세 사람이 거치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지방선거 민심까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야의 민주당 판단. 내에서도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해주자고 주장하는 쪽은 네. 지방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풍분다. 발목 잡기 늘- 프레임 이른바. 그렇죠. 그 역풍분다. 그게 늘 그런 늘 지금까지 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늘 그렇게 하다가 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역풍분다. 그래서 성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170 몇 석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180석까지 네, 180 있었죠 석까지. 그때가. 네, 그렇죠. 그때 총선 때 악재가 없었습니까?
아 그때도 참 어렵다 그랬죠 사실. 아니 그때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네. 사태가 터졌었어요. 음, 그럼 그때 악재가 됐어야지 그게. 예를 들면 지방선거, 지방 권력도 거의 다 가져왔죠. 네, 그 당시 90% 이상. 그렇죠. 그 당시엔 그럼 악재가 없었냐고요. 역풍 분단 얘기 없었어요? 있었어요. 음, 조국 전 장관 정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성과가 났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나 잘 부각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더 많이 찾아내고 더 많이 국민들한테 알려서 이게 얼마나 무도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냐 하는 부분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요. 그런 전략, 또 역풍과 발목 잡기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정말 이 표를 준 네. 의석수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준 국민들의 여론부터 잘 듣고 음. 거기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